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한윤아의 작은 작업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마지막 스팽글이 섬세한 실크 드레스 위로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 그녀의 사랑, 그리고 강지훈과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청담그룹의 후계자인 지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의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그의 졸업작품과 회사의 초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세상은 그를 천재 디자이너라고 칭송했지만 그 빛나는 디자인 뒤에는 언제나 윤아의 밤샘 작업과 달아빠진 손가락이 있었다. 그녀는 괜찮았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하는 것. 오늘 밤 청담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지훈이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할 것이라고 약속했기에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지훈이 선물한 유일한 명품, 심플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녀가 직접 만든 드레스는 그녀의 가난을 감추고 우아함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후 고급 세단의 경적이 울렸고 윤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차 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훈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같은 따스함 대신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나쁘지 않네.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윤아는 그의 말에 담긴 미묘한 가시를 애써 무시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별들의 바다 같았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은 상류층 사람들의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윤아는 이런 화려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꼭 잡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거짓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윤아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지훈 씨 옆에 있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그들의 속삭임은 비수처럼 윤아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닐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훈은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중요한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어색하게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단상이 환하게 밝아지며 지훈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청담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고 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다. 윤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지훈이 자신을 그의 파트너로 그의 미래로 소개할 순간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의 미소를 머금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윤에게 머물렀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는 제 인생과 저희 청담그룹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군가를 찾는 듯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태산그룹의 외동딸 오수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다. 제 약혼녀
오수진 양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윤아의 귀에서 사라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윤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계속해서 말했다. 수진 씨와 저는 곧 결혼할 것이며 태산그룹과 청담그룹의 결합은 저희에게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윤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저기 있는 한윤아 양. 그녀는 잠시 저의 프로젝트를 돕던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군요. 그녀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 잔인한 말은 연 회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오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윤아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의 사랑, 그의 약속, 그녀가 바친 3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윤아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미친 듯이 연 회장을 뛰쳐나왔다. 호텔 밖은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밤새워 만든 아름다운 드레스는 차가운 빗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텅 빈 거리를 걸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산산조각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오늘따라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꿈이 부서진 도시에서 그녀는 갈 곳을 잃은 채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훈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찼다.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 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의 여자가 나타나자 가차없이 버려진 낡은 신발. 그녀는 길게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세상이 그녀의 슬픔을 함께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우는 연 회장 안에서 오수진과 함께 축하의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윤아가 비를 맞으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성가신 벌레를 쫓아낸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의 옆에 선 오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깨끗해졌네. 그런 여자랑 엮이는 거 보기 안 좋았어.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걱정 마. 처음부터 장난감이었을 뿐이야. 이제 진짜 내 세상이 시작될 거니까. 그들에게 윤아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유흥거리 혹은 잠시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축복하며 웃고 떠들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윤아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모두 마르고 몸이 추위에 떨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흠뻑 젖은 드레스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작업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강지훈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상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재능이었다. 빗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복수와 재기를 향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작업실에 돌아온 유나는 거울 앞에 섰다. 흠뻑 젖은 생쥐꼴 엉망이 된 화장, 그리고 공허한 눈동자. 이것이 3년의 헌신 끝에 남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증오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실크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드레스를 조각조각 내면서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지은의 경멸, 어린 눈빛, 오수진의 조롱 섞인 미소 파티장의 수군거림. 그 모든 굴욕이 그녀의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잘라낸 드레스 조각들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디자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새하얀 종이를 펼치고 펜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디자인은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디자인을 할 것이었다. 그녀의 펜 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이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강렬했다. 그것은 슬픔을 삼키고 분노를 태워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물이었다. 이 밤 한윤아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한윤아가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무기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차가운 심장을 가진 전사였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밤새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을 정리했다. 눈은 퀭했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훈의 이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정면 승부할 것이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샅샅이 뒤졌다. 작은 회사라도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다. 업계 최고의 기업 SJ그룹의 신규 프로젝트팀 채용 공고였다. 자격 요건은 까다로웠고 경력도 중요하게 보는 자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보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던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윤아는 역시 무리였다고 생각하며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윤아 씨 되십니까? 여기는 SJ그룹 비서실입니다. 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내일 아침 최종 면접을 위해 본사로 와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SJ그룹 강지훈의 청담그룹이 그토록 넘어서고 싶어 했던 거대한 산. 그곳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새로운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처럼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윤아는 밤새 다림질한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고 SJ그룹 타워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어젯밤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면접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이미 대기실에는 그녀와 같은 면접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옷과 시계 그리고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유나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유나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허리를 꼿꼿이 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다른 면접자들은 차례로 이름을 불려 들어갔다가 자신감 넘치거나 혹은 실망한 표정으로 나왔다. 마지막 한 명까지 면접을 보고 나가자 대기실에는 유나 혼자 남았다. 혹시 서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비서가 들어왔다. 한유나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SJ그룹의 총수인 권민준 회장이 직접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소음을 모두 흡수하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이르자 비서가 노크를 했다. 회장님 한유나 씨 오셨습니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리고 유나는 숨을 삼켰다. 사무실은 거대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SJ그룹의 총수 권민준. 그는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젊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과시적인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권민주는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유나의 포트폴리오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포트폴리오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디자인 컨셉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나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죽이며 대답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컨셉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권민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물었다. 최근 청담그룹에서 발표한 어반 드림라인과 스타일이 유사한 부분이 있군. 우연인가 그의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았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다. 유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시험하는 것일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스타일은 디자이너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면 표현 방식에 있어 유사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디자인의 본질은 모방이 아닌 창조에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억울함과 디자이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외침이었다. 권민주는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덮고 몸을 의자 깊숙이 기댔다. 한유나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의 이력서에는 관심 없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보는 건 재능 그 자체의 가능성이야. 당신의 디자인에는 이야기가 있어. 슬픈 분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처절한 의지. 이런 건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원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내정되어 있어. 애초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지. 유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나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던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권민준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자리는 따로 있어. 공식적인 부서에도 조직돼도 존재하지 않는 팀이야. 우리는 그들을 유령이라고 부르지.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제로라는 코드명과 함께 여러 기밀 자료들이 떠 있었다. SJ그룹의 미래를 걸고 현재의 패션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야. 극비리에 진행될 거고 성공하면 업계의 전설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당신이라는 디자이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도박. 왜 저입니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민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헝그리 정신. 당신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과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욕망을 뒷받침할 재능이 있지. 나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은 잡초 같은 생명력이 필요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결핍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강지훈과 그가 속한 세상에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유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민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대답에 권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SJ그룹에 온 걸 환영한다. 한유나 디자이너. 당신의 새로운 세상은 오늘부터 시작될 거야.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그의 손의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과도 같았다. 사무실을 나올 때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다. 대신 심장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투지와 목표 의식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공허함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녀를 면접 장소로 안내했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유나 팀장님, 앞으로 팀장님의 업무를 지원하게 될 김민석 비서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계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준비했습니다. 팀장이라는 호칭은 아직 그녀에게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김 비서는 그녀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연봉과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시 주어질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프로젝트 제로에 쏟아부어야 했다. 유나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완벽한 비밀 유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계약이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권민준 회장을 생각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일까? 단순한 재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한유나. 그 세 글자가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SJ타워를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도시의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불과 24시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로 돌아가는 대신 택시를 잡아 한강으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의 어리석었던 시간, 강지훈에 대한 미련과 사랑, 그 모든 감정을 강물에 흘려보냈다. 이제 그녀의 심장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 성공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한유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지를. 프로젝트 제로의 심장부는 SJ타워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 구역이었다. 김민석 비서를 따라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자 지문과 홍채 인식 장치가 달린 육중한 문이 나타났다. 문이 열리자 드러난 공간은 최첨단 연구소에 가까웠다. 한쪽에는 최신 섬유 직조기와 3D 프린터가, 다른 쪽에는 거대한 데이터 분석용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에는 이미 3명의 팀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의 기색 대신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소재공학 박사이자 섬유 전문가인 이정민 수석 빅데이터 기반의 시장 분석가 최유리 선임, 그리고 이 팀의 수석 연구원이자 디자인 실무를 총괄해온 박진수 책임입니다. 박진수 책임. 그는 30대 후반으로 이 팀에서 가장 경력이 길고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불청객을 쳐다보듯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네가 감히 우리의 리더라고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애써 태연한 척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된 한유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침묵뿐이었다.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유나 씨라고 했나, 어떤 경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지 궁금하군. 당신의 이력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경력은 앞으로의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구실에 스크린이 켜지며 권민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연구실의 공기를 바꿨다. 팀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향해 섰다. 첫 번째 과제를 주겠다. 권민준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한 달 안에 실크의 감촉과 캔버스의 내구성을 동시에 지닌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 소재를 이용한 시제품 3가지를 제작하라. 이것이 프로젝트 제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첫 번째 시험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팀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소재 전문가인 이정민 수석이 먼저 반박했다. 회장님,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실크의 부드러움과 캔버스의 내구성은 분자 구조 자체가 상반되어 한 달 안에 새로운 화합물을 찾아내는 것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수가 끼어들었다. 설사 소재가 개발된다고 해도 그런 모호한 컨셉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통할 리 없습니다.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팀은 시작부터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권민주는 그들의 반박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시선을 윤에게 고정했다. 한 팀장 어떻게 생각하지? 모두의 시선이 윤에게 쏠렸다. 그녀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크린 속 권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뭘 안다고 쉽게 말하는 거지. 이건 학교 과제가 아니야. 윤아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권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결을 끊었다. 권민준의 모습이 사라지자 박진수는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회장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나 본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윤아는 그와 언쟁하는 대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난밤 그녀가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정민 수석님, 혹시 거미줄의 단백질 구조와 연고칩의 나노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이정민 수석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것은 학계에서 논의만 될 뿐 상용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이론이었다. 윤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최유리 선임님, 저희는 대중시장이 아닌 극소수의 VVIP를 위한 맞춤형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원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문을 근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차 빠져들었다. 그녀는 단지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재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 시장의 허점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수의 저항은 여전했다.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지. 윤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낮에는 팀원들과 함께 이론을 구체화하고 밤에는 홀로 남아 수백 장의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그녀는 지시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가장 꾸준한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의 끈기와 열정은 조금씩 얼어붙었던 팀원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이정민 수석은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매료되어 밤샘 연구를 함께했고, 최유리 선임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새로운 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소재 개발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혔다. 이론적으로 완벽했지만
두 가지 구조를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문제였다. 수십 번의 실패가 이어졌고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팀의 분위기는 다시 침체되었고 박진수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의 말이 모두의 패배감을 자극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연구실에 홀로 남은 유나는 실패한 샘플들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우연히 자신의 작업 노트 한 구석에 그려놓은 낙서가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 할머니가 누더기 옷을 바느질할 때 사용하던 전통적인 상침질 기법을 스케치한 것이었다. 서로 다른 천을 가장 단단하게 이어주는 방식.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결합이 문제라면 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나노 단위의 단백질 섬유를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엮어내는 것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고 마지막 남은 재료로 새로운 샘플 제작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팀원들은 밤새 하얗게 센 얼굴로 샘플을 들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천 조각을 보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달빛처럼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도 만져보면 놀랍도록 부드럽고 질겼다. 이정민 수석이 떨리는 손으로 천을 받아 인장 강도 측정기에 넣었다.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신소재 아라크네 실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와 샘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인정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같은 시각 권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윤아 팀장이 마감일보다 일주일 먼저 신소재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팀원들의 평가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박진수 연구원의 초기 저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권민주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까지가 내 시험이었다. 결과물은 어떻지?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라크네 실크로 만들어진 세 벌의 의상이 있었다.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드레스, 날카롭게 재단된 재킷, 그리고 갑옷처럼 단단해 보이는 코트. 세 벌의 옷은 신소재의 특성을 극대화하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고 있었다. 권민준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윤아라는 원석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연구실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팀원들은 이제 윤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최유리 선임이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덕분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이정민 수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윤에게 다가와 와인 잔을 내밀었다. 인정하지. 당신 실력 있군. 앞으로는 내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지. 그것이 그의 방식대로 하는 사과이자 충성 맹세였다. 윤아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인정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은 강지훈의 이름 뒤에 숨어 얻었던 공허한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오롯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첫 번째 승리였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앞에 놓인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노려보았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락 지표들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태산그룹과의 약혼으로 얻은 자금 수혈과
언론의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청담그룹의 핵심인 디자인 부문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야심차게 내놓은 FW 시즌 컬렉션은 지루하다. 과거에 자기 복제라는 혹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청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지우는 짜증스럽게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 무능한 놈들 대체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야? 그의 고함에 디자인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맬 뿐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어두운 작업실에서 밤새워 스케치북을 채우던 한 여자의 재능에 기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사무실은 냉기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변명을 듣는 둥마는둥 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SJ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업계 소문이 파다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를 개발했고 그걸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군.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그건 권민준의 흔한 언론 플레이일 뿐입니다. 그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오만함에 강 회장은 혀를 찼다. 정신 차려라, 지훈아. 권민준은 빈말을 하는 놈이 아니야. 그놈이 움직일 땐 반드시 피바람이 불었어. 네가 한유나라는 아이를 내친 뒤부터 우리 그룹의 디자인에서 영혼이 사라졌다는 걸 너만 모르는 것이냐. 아버지의 질책에 지우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한유나.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그 여자애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약혼 여인 오수진과 함께 VVIP들만 초청되는 프라이빗 패션쇼에 참석했다. 오수진은 그의 팔에 매달려 제잘거렸지만 지훈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SJ그룹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쇼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장내의 모든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런웨이 위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 이서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를 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달빛을 그대로 녹여 만든 듯한 은은한 광택물처럼 흐르는 유려한 실루엣, 그러면서도 어깨와 허리 라인은 갑옷처럼 견고하고 날카로웠다. 부드러움과 강인함 상반된 두 가지 매력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다. 사회자는 드레스가 SJ그룹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신소재 아라크네 실크로 제작되었다고 소개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저 드레스, 저 디자인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디테일과 스케일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감성은 명백히 한유나의 것이었다. 상처와 치유,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 그가 과거에 훔쳐서 자신의 것이라고 발표했던 바로 그 감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드레스는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대담하고 정교하며 압도적이었다. 옆에서 오수진이 질투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뭐야, 저 드레스 꼭 유령이 만든 것 같네. 찝찝하게.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을 잃고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 계집애가 감히 SJ그룹에 말도 안 돼. 그날 이후 지훈은 아라크네 실크와 그것을 만든 미스터리한 디자이너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SJ그룹의 내부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보안은 철통 같았다. 업계에서는 그 디자이너를 고스트 제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 하나가 이미 시장의 모든 화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최고급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길을 잃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약탈자였다는 것을. 유나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녀의 스케치를 베끼는 데만 능숙했을 뿐 자신만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절망감에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회사의 실적 아버지의 압박, 그리고 정체 모를 고스트 제로의 위협까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단축번호를 누르려 했다. 이런 디자인 막힐 때마다 새벽이라도 전화를 걸면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던 그 번호. 그러나 화면에 뜬 한유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그녀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가장 유용했던 도구를 제 손으로 부셔버린 것에 대한 어리석은 자책감일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며칠 뒤 지훈의 책상 위에 SJ그룹의 공식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프로젝트 제로의 공식 런칭을 알리는 초대장이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고스트 제로가 직접 디자인한 아라크네 실크 컬렉션의 첫 번째 작품 사진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재킷은 그가 프라이빗 쇼에서 봤던 드레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재킷의 날카로운 어깨선 끝에 아주 작은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나비 문양. 그것은 과거 유나가 스케치북 구석에 항상 자신의 서명처럼 그려놓던 바로 그 나비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고스트 제로는 한유나였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여겼던 그 여자가 업계 최고의 기업 SJ그룹의 비밀 병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복수였다. 권민준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녀를 영입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권민준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다. 메인 화면에는 청담그룹에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SJ그룹의 미스터리 디자이너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야 겨우 후회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패착이었다. 프로젝트 제로의 런칭쇼가 열리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쇼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패션계의 거물들, VVIP 고객, 톱 셀러브리티,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 미지의 프로젝트가 벗을 베일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강지훈은 오수진의 팔짱을 낀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포토월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속은 차갑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사형 집행을 보러 온 사형수와 같은 심정이었다. 오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의 유명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바빴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지훈에게 속삭였다. SJ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 청담의 아성을 넘볼 수 있겠어. 오늘은 그 유령 디자이너의 얼굴이나 한번 구경해 줘야지.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처럼 분주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그 중심에는 한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간결한 블랙 팬츠 수트 차림의 그녀는 수십 명의 스태프와 모델들 사이를 오가며 침착하고 단호하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3번, 모델 워킹 속도 조금만 늦춰. 드레스의 질감이 더 잘 보이게. 조명팀 런웨이 전환 타이밍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제는 그녀의 충실한 지지자가 된 박진수와 팀원들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그때 권민준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격려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비됐나? 유나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로 단단해져 있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다. 암전과 함께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라큰의 실크로 만들어진 의상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탄생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는 예술 작품들이었다. 컬렉션의 초반은 어둡고 해체된 디자인으로 고통과 절망을 표현했다. 그리고 중반으로 갈수록 점차 구조적인 실루엣과 대담한 색상이 등장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피날레는 눈부신 백색과 황금빛으로 장식된 의상들이 장식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완전한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한윤아가 창조한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강지훈은 넋을 잃고 쇼를 바라보았다. 저 모든 디자인에 자신이 버렸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은 그의 손을 떠나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렬한 서사로 재탄생했다. 그는 질투심조차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의 격차 앞에 무력감을 느꼈다. 오수진의 얼굴은 이미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쇼인지, 그리고 이것이 청담그룹의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마침내 피날레가 끝나고 모든 모델들이 런웨이를 가득 채웠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패션계의 가장 까다로운 비평가들조차 황홀한 표정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잠시 멎자 권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J그룹은 언제나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곳에서 묻힐 뻔했던 위대한 재능을 발견했고 그 재능을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아주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머물렀다. 이제 프로젝트 제로의 심장이자 이 경이로운 컬렉션을 창조한 천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윤아 씨입니다. 한윤아라는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모든 조명이 런웨이 입구를 비추었고 그곳으로 한윤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까지 걸어왔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블랙 수트는 그 어떤 옷보다 그녀를 빛나게 했다. 과거의 유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함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이 컬렉션의 완성이었다. 객석은 잠시 술렁였다. 고스트 제로의 정체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그리고 이내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모습을 담았다. 유나는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가로질러 창백하게 굳어있는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경멸 혹은 승리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지훈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광을 저를 믿어주신 권민준 회장님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저희 팀원들에게 돌립니다. 그녀의 짧은 소감은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권민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끄는 두 명의 거인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 눈부신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끓어오르는 굴욕감과 패배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분노에 찬 오수진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쇼장을 빠져나갔다. 여왕의 대관식은 끝났다. 그리고 반역자는 스스로 만든 폐허 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졌다. 한유나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신드롬이 되었다. 패션계는 물론 대중문화 전반이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잿더미에서 부활한 천재 디자이너. 그녀의 드라마틱한 등장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프로젝트 제로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SJ그룹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담그룹의 사옥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었고 강지훈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그는 패배감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한유나를 끌어내려야만 했다. 절망에 빠진 지훈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의 약혼녀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인 태산그룹이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눈앞에서 지훈이 다른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태산그룹의 회의실 오수진의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명예를 짓밟아라.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법이지. 그들의 음모는 치밀하고 악랄했다. 지훈이 보관하고 있던 유나의 과거 학생 시절 디자인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자금력으로 가난한 무명 유럽 디자이너를 매수해 유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날짜를 조작하고 그럴듯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오수진은 자신이 가진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 거짓 스캔들을 퍼뜨릴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천재 디자이너 한유나 표절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한 인터넷 언론사를 시작으로 모든 미디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자극적인 소식을 퍼날랐다. 기사는 매수된 디자이너의 눈물 섞인 인터뷰와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한유나를 가난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갔다. 며칠 전까지 그녀를 찬양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SJ그룹의 이미지와 주가 역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유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치졸한 공격에 헛웃음이 나왔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박진수를 비롯한 팀원들은 격분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윤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권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분노에 찬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사자가 나타나면 하이에나들이 때로 지저대는 법이지.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했고 김비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띄웠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지. 권민주는 윤아가 SJ그룹에 입사한 직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그녀가 사용하던 낡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복원시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작업했던 모든 디자인 파일들이 생성 날짜와 시간이 찍힌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증거들은 지훈이 자신의 졸업작품이라고 발표했던 디자인들까지도 모두 윤아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권민준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윤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생각이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돼.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되돌려줘야지. 그의 지시 아래 SJ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태산그룹조차 감당하기 힘든 초강수였다. 둘째 복원된 디지털 증거 파일과 전문가의 소견서를 언론에 정역 공개했다. 한윤아가 표절범이 아니라 오히려 수년간 자신의 재능을 착취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다. 권민준의 정보팀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청담그룹의 비리 장부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 그 안에는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강지훈이 한윤아의 디자인을 도용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명성을 얻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표절 스캔들은 순식간에 재벌 2세의 디자인 착취 및 그룹 비리 게이트로 전환되었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강지훈은 천재 디자이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여론은 이제 그를 향해 불타는 분노를 쏟아냈다. 청담그룹과 태산그룹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녁 윤아는 권민준의 사무실에서 그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청담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모습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가는 강지훈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의 처참한 몰락.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통쾌함보다는 차갑고 단단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권민준이 와인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의는 주어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윤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같은 전장에서 싸운 동료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 그녀가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판을 짜준 위대한 전략가였다. 어둠 속의 음모는 빛의 왕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청담그룹은 결국 최종 부도를 맞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으며 태산그룹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자마자 강지훈과의 약혼을 서둘러 파기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냈다. 반면 한윤아의 이름 앞에는 이제 역경을 이겨낸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의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프로젝트 제로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와 권민준의 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후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신뢰로 발전했다. 그들은 늦은 밤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새로운 시즌의 컨셉을 논의하며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명의 약혼녀, 그리고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까지. 그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기자들을 피해 허름한 여관을 전전하던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윤아의 모습뿐이었다. 런칭쇼 무대 위에서 여신처럼 빛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무관심.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녀였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아는 윤아는 마음이 약했으니까. 그녀라면 자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가 내리는 밤 윤아의 옛 작업실이 있던 허름한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시작된 곳이자 그가 그녀의 재능을 처음 발견하고 이용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끔 이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비를 맞으며 처마 밑에 숨어 그녀를 기다렸다. 드디어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윤아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짐들을 정리하러 온 듯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해진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이 알던 그 순수한 윤아의 모습이 남아있는 듯 보였다. 윤아가 작업실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순간 지훈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아는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화려하고 오만했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 빗물과 흙탕물에 젖은 낡은 옷, 그리고 절망으로 공허해진 눈동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발치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던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빗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윤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용서해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나는 권력과 돈에 눈이 멀었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있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잖아. 그렇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네 옆에서 뭐든지 할게. 너의 비서라도 좋고 구두 닦기라도 좋아. 그냥 네가 보이는 곳에만 있게 해줘. 너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자기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윤아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그녀를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고 결국에는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과거의 한윤아라면 분명 그랬을 테니까. 윤아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침내 그의 울음 섞인 애원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 강지훈 씨.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말하는 추억은 나의 희생과 당신의 착취로 만들어진 것이었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소유욕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용서. 그건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와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은 날 파괴하지 못했어, 강지훈 씨. 당신이 파괴한 건 당신을 어리석게 사랑했던 과거의 나약한 한윤아뿐이야. 그리고 어쩌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승리자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너무 늦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구하는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차가운 빗줄기 속 강지훈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떠나간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던 그는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골목길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일장 비 오는 밤에 그녀를 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가 버림받았다. 그들의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끝을 맺었다. 유나는 차에 오르며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그녀를 걱정하며 말없이 기다려준 권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유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골목을 바라보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이 그녀 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한유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청담그룹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과거 청담의 이름값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해외 투자 컨소시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 에테르나 아에텔나가 주최하는 차세대 유니폼 및 텍스타일 디자인 국제 입찰에서 최종 계약을 따내는 것. 그것은 청담그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업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뛰어드는 이 경쟁에 몰락한 청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때 명성을 날렸으나 지금은 한물간 원로 디자이너를 영입해 입찰에 참여했다. 당연하게도 SJ그룹 역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권민주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를 주저없이 한윤에게 맡겼다. 프로젝트 제로의 성공으로 이제는 하나의 독립 브랜드로 성장한 그녀의 팀에게 이번 입찰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 그들의 이름을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유나의 팀은 환호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인 청담그룹과의 마지막 대결이자 자신들의 비전이 옳았음을 세상에 증명할 최종 결전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했다. 두 팀의 전략은 시작부터 극명하게 갈렸다. 청담그룹의 팀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다. 그들은 클래식과 전통을 내세웠지만 결과물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영혼 없는 디자인의 나열일 뿐이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결국 예전의 방식대로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입찰 심사위원에게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권민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반면 유나의 팀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단순히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호텔의 철학과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토털 텍스타일 익스피리언스라는 혁신적인 컨셉을 제시했다. 유나는 아라큰의 실크를 비롯한 신소재들을 활용하여
고객이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접하게 되는 모든 직물 직원들의 유니폼 로비에 카펫 객실의 침구와 가운에 일관된 스토리를 부여했다. 그녀의 팀은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디자인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의 작업 공간은 치열했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에너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수 연구원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다른 팀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들은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다. 결전의 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파리의 한 호텔 연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청담그룹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그들의 발표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공허했다. 디자인은 평범했고 그들의 비전은 진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심사위원이 그들의 디자인이 다른 유럽 브랜드의 것과 유사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자 그들은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한윤아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에테르나의 미래로 초대했다. VR 기기를 통해 심사위원들은 마치 실제 호텔에 와 있는 것처럼 그녀가 디자인한 공간과 유니폼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손으로 직접 아라크네 실크로 만든 침구를 만져보며 그 부드러움에 감탄했다. 윤아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 지속 가능성, 고객과의 교감,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설파했다. 그녀는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나라는 브랜드가 고객에게 선사해야 할 꿈과 경험을 팔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모든 심사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에테르나 그룹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SJ그룹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했다. 공식 발표가 나자마자 청담그룹의 재기를 꿈꾸던 해외 투자자들은 즉시 발을 뺐다. 청담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수십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윤아와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를 자축했다. 권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윤에게 다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윤아 팀장 아니, 이제는 한윤아 대표라고 불러야겠군. 정말 자랑스럽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장의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이었다. 그날 밤 윤아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권민준의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둡고 축축했던 과거의 골목길. 그곳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거대한 이름, 청담은 이제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과 비전으로 과거의 자신을 올감했던 낡은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것이다. 마지막 전투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승리자였다. 청담그룹이라는 이름은 먼지처럼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한때 서울 패션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본사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헐값에 팔린 자산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강지훈에 대한 소식은 강한이 가십 기사를 통해 들려왔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변두리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퇴근길 포장마차의 작은 TV 화면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윤아의 광고를 보았다. 그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질투가 아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깊은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오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파혼과 함께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조용한 시골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들이 한윤에게서 앗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들 자신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했다. 반면 한윤아의 세상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테르나 프로젝트의 대성공 이후 권민주는 약속대로 그녀의 브랜드를 SJ그룹 내의 독립자회사로 분리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브랜드 유나 H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 뒤 유나 H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리인 청담동의 중심에 문을 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과거 청담그룹의 본사 건물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유나는 낡고 권위적이던 과거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빛과 유리가 어우러진 투명하고 우아한 예술 작품 같은 건물을 세웠다. 매장 내부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처럼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쇼핑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제 한윤아는 더 이상 팀장이 아닌 한 대표로 불렸다. 박진수를 비롯한 초창기 멤버들은 이제 그녀의 회사를 이끄는 충직한 임원들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 청담그룹의 수직적이고 착취적인 문화 대신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유나 H는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되었다. 유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왕국은 권력이 아닌 재능과 존중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그랜드 오프닝 파티가 열리던 날 밤. 매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명사들로 가득 찼다. 유나는 그 중심에서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잠시 소란을 피해 발코니로 나온 그녀의 어깨 위로 누군가 따뜻한 쇼를 덮어주었다. 권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이룩한 빛나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위대한 재능을 보았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재능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았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부리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그는 유나의 몸을 부드럽게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존경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재능에 끌렸지만 당신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소. 이제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당신의 인생 파트너가 되고 싶소. 당신의 뒤가 아닌 당신의 옆에서 당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고 그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지켜봐준 그의 모든 행동들이 그 고백의 증거였다.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유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 때 저를 발견해 주신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과 싸울 힘을 주신 분도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회장님은 제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에요. 저의 가장 위대한 파트너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녀는 수줍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권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깊고 성스러운 입맞춤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더 이상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었다. 서울의 새로운 파워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을 모두가 경애와 축복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팀원들과 그리고 이제는 연인이 된 든든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이제 스스로 여왕이 되어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눈부신 여명이 그녀의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유나의 브랜드 유나 H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위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파는 디자이너를 넘어 자신만의 철학으로 트렌드를 창조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유나 H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후원했다. 그녀는 제2, 제3의 한유나가 돈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능을 짓밟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그녀의 브랜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권민준과 한유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두 기업의 대표였지만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주말 아침이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영화를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유나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민주는 그녀의 가장 대담한 지지자가 되어주었고 민준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나는 그의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물질적으로 총애하는 대신 그녀의 꿈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유나 H의 쇼가 대성공을 거둔 날 밤 두 사람은 센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화려한 쇼의 열기가 가라앉은 고요한 밤이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는 반지를 꺼내거나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야, 3년 전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고 투자했지. 그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이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파트너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저 역시 제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파리의 밤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작은 식당. 늦은 저녁을 먹던 강지호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한유나와 권민준의 약혼 소식을 들었다.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절망과 분노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질투가 아닌 깊고 아픈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랑을 제 손으로 내친 것이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TV를 껐다. 그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만 하는 영원한 형벌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집 발코니. 유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끔은 꿈만 같아요.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그날 밤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민준은 그녀를 더욱 굳게 안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거지. 나는 그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조금 먼저 알아보았을 뿐이야. 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온전히 책임지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끌어갈 회사,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 그리고 그들이 함께 채워나갈 가정에 대해서. 유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모든 시련은 지금의 그녀를 만들기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여왕은 이제 자신의 왕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행복한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